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생동차까지는 이제 풀타임으로 하셨는데 2년차, 3년차에는 이제 좀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돼서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합격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일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2년차 때랑 3년차 때는 뭐 언제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둘 다 이제 7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일을 구해서 그 해 12월 말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2년차 때도 6개월 정도 공부했고 3년차 때는 1, 2차 병행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6개월 공부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장 병행식으로 좀 끝까지 쭉 끌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평가사님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을 좀 빡세게 하고 이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처음에부터 기간을 정해놨던 건 아닌데, 근데 그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돈이 좀 모였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공부량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시기에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 먼저 딱 하고 나중에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뭔가 공부를 어쨌든 손에서 많이 놓는 상태인데 거기 그 중간에 단절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움이 없진 않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공부하면서 공부 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돈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공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공부는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아예 놨던 건 아니고 퇴근하고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는 그냥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는 정도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가사님 6개월 공부하시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계산하셨어요? 일단 1차 목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었고 학원도 그 올패스를 작년에 들어가지고 올해도 또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스터디랑 기타 뭐 그 교재 비용이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드는 비용 같은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한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6개월 운영하시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어땠어요? 저는 충분히 하고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 혹시 일은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 2차 보고 끝나고 나서 그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하는 걸 해가지고 되게 좋은 분들 만나서 6개월 정도 잘 일도 배우면서 돈도 많이 좀 모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노가다 뛰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사무직 같은 것도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중간 잠깐 또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직을 하려면은 일정 기간을 일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건설 현장도 물론 금방금방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무직을 하면은 머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운동 겸 해서 열심히 몸으로 일하고 나와서 공부하고 했던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일할 때도 3시간, 4시간 정도 네네. 공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가다 뛰고 그게 돼요? 이게 저도 만약에 제가 처음에부터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번 떨어짐의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절실하게. 절실함이. 네. 다 된다. 다 됩니다.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공부만 해도 부족하고 다른 애들은 지금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약간의 우울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런 생각이 사실 안 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돌이켜봐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좋았던 점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간절함이 그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나는 생동차까지만 좀 풀로 하고 안 되면은 돈 벌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목표가 사실 생동차가 목표여가지고 나는 생동차로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만 했었고 떨어진 거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이제 상황에 맞게 돈 벌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병행을 하셨군요. 그럼 평가사님 이번에 3년차 7월에 시험 보고 혹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노가다 시작
했었죠. 했는데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합격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완전 풀로 일하진 않고 한 추석 전에 이제 그만두고 10월 달에는 이제 이력서도 좀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럼 노가다 하고 계셨군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일하고 공부하는 그 기간 비중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조금 결과적으로 좀 달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2년차 때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진짜 전업만 해서는 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좀 들고 주변에 친구들은 막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는데 나 혼자 항상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병행을 하면서 돈도 모으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안평가사님한테 떨어진 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내년에 이제 1차, 2차 동차긴 한데 병행으로 쭉 하고 싶고 만약에 안 된다면 1차까지만이라도 병행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평가사님이 단호하게 그거는 전형적인 단연차가 하는 패턴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안평가사님이 괜히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신 게 아니니까 한번 믿고 따라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까지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아저씨들 처음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뭐 어떤 거 뭐 공부하다 왔다 뭐 대학교 나왔냐 그래서 대학교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조금 오래 할 것 같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도 좀 안 알려주려고 하시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인정도 해주시고 이제 일당도 좀 올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격했다고 전화 드렸을 때는 진짜 내일처럼 좀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나름의 그런 낭만이 있었네요. 네, 낭만이 있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또 피치 못하게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부량이 조금 더 많다 적다 가지고 합격이 나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 합격권이라 보통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작은 차이나 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 같아서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그 간절함만 챙겨서 나오시면은 남은 시간 더 알차게 보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이 좀 이제 특별한 경험이죠. 네, 이런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노가다 하면은 숙식으로 하는 거야? 그죠. 현장이 전국에 다 있으니까 가서 뭐 모텔을 잡든 뭐 월세를 잡든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저씨들? 네, 아저씨랑 같이. 몇 명이서? 보통 한 방에 3명이 잤던 것 같아요. 한 방에 3명이자? 네. 대단하다. 그럼 숙식 비용은 그 사장님이 다 해주시고. 팀장님? 네, 팀장님이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시고. 네. 그렇게 공부했군. 야, 근데 끝나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 일단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들은 술 한잔 하시는데 저는 술은 이제 안 먹고 일찍 빠져나와서 씻고 이제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딱 방에 들어오면 다 막 자고 계셔? 그쵸. 그리고 한 11시 정도까지 했었는데 오면 이제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몰래 가서 딱 자고 이렇게. 네. 와, 대단하다. 간절하면. 그럼 아저씨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했네. 아, 얘는 그쵸. 어차피 나가래. 아, 맞아요. 딱 그래서 봐도.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근데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현장 어디로 다녔어? 엄청 많이 다녔는데 오래 있었던 데는 뭐 대전 현장도 있었고 부산에도 좀 오래 있었어요. 뭐 빌라 같은 거. 아니요. 그 리조트 같은 거 하는데. 대단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생동차, 동차 준비하실 때는 풀로 공부하셨다가 이제 2년차, 3년차 때는 좀 상황상 6개월밖에 공부를 못하신 이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공부하시면서도 또 이번 시험에 한 중간 정도, 한 100등 정도 이제 하신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데요. 오늘 한번 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님, 그 공부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생동차를 나름 또 준비하셨을 때의 공부량과 그 이후로 가면서 공부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동차를 준비할 때에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막 쉬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 순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7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체 시간은 많이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아침에 8시에
독서실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독서실에 17시간 정도 계셨는데 7시간만 공부했으면 10시간은 뭐 하신 건가요? 이게 이 목표가 사실은 8시, 1시였고 중간중간에 뭐 약속이 있으면 저녁 시간에 가거나 이랬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1시간 반 공부하고 15분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 15분 동안 뭐 유튜브를 한 편 보다 보면은 뭐 30분이 되기도 하고 40분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시간만 있었지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했던 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한 7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 공부하실 때 넷으로 뭔가 스탑워치를 찍으면서 공부하진 않으셨어요? 찍긴 했는데 찍는 게 사실 앉아있으면 찍고 일어서면 껐던 거라서 실제 공부했던 시간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유튜브 보는 것도 시간은 가고 있었어요? 이게 쉬는 시간은 15분이라서 15분까지는 꺼놨는데 그 뒤로는 다시 켜놓고 조금 더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동차 준비하려면 사실 7시간으로는 터무니없잖아요. 심지어 1차, 2차 병행할 때는 막 14시간 이 정도까지 찍어줘야 되는데 왜 생동차 준비하시면서 그렇게밖에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그 공부를 할 때가 사실 수능 볼 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되게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하루에 7시간씩 꾸준히만 하면 생동차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에 기본 강의를 다 들었을 때 김하인 평가사님께서 본인이 생동차 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하루에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했었고 중간에 너무 배고플 때 잠깐 매점에 가서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다시 와서 공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좀 쉬었다 하는 게 효율에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쉬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말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주말에는 일요일 날 오전에 좀 쉬었던 것 그 같고 당시에요? 네. 생동차 할 때도? 네. 공부량 자체는 많이 가져가긴 했네. 앉아있는 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2년차, 3년차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일단 2년차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늘리려고 했고 그리고 잠도 좀 자려고 해가지고 그때는 8시에서 11시로 시간을 조정하고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긴 했었는데 이때도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넷으로는 몇 시간 정도 하셨길래요? 넷으로는 한 10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년차 때는 더 열심히 하시게 되면서 돌이켜보니 2년차도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3년차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3년차 때도 시간은 8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넷으로 한 12시간 이상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생동차, 2년차, 3년차 때도 그 독서실에 가 있는 시간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길었던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뭐 얼마나 더 집중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저는 엄마가 생동차 할 때부터 엄마는 저는 합격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독서실에 너무 오래 가 있고 그래가지고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그 책에 대한 약간 몰입해서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읽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생각을 하고 그 인출을 하는 느낌을 계속 갖는 시간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생동차 때도 나름 그때는 열심히 했었던 거고 2년차 때도 나름 그때 열심히 했었던 건데 3년차 때 돼 보니까 뭔가 더 한계가 없는 걸 느끼셨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동차 때는 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시험이 점수가 많이 안 나왔었고 2년차 때는 그때 1년차 때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차 때는 이제 2차만 6개월을 하면 되니까 6개월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조금 느슨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3년차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동차로 7시간씩 하면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지금 뭔가 다시 돌아가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면은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왜 너 혼자 스스로 이렇게 왜곡해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조금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이렇게 10시간, 12시간씩 집중해서 사실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은 나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차 때는 실제 어느 정도 강도로 공부를 하셨나요? 3년차 때는 제가 2차에 전업으로 했던 게 3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8시까지 독서실 가는 걸 목표로 했고 실무 풀고 복귀하고 그러고 뭐 이론 복교 같은 거 다 하고 평일에는 일단 11시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다 몰아넣어서 다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스터디를 하고 복습까지 끝낸 상태에서 일요일 날 오전에만 쉬고 오후부터는 다시 평일에는 좀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붙는 사람들이 결국 이 정도 공부량 해야 이제 그 해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면은 저도 2년차 때는 장기 마라톤이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쉬어야 돼. 야, 이거 마라톤이야. 근데 제가 2년차 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막 4년차, 5년차 막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등에 식은땀이 한번 쫙 나고 나니까 다 돼. 주말에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토요일 날 열심히 하고 일요일 날 오전까지만 딱 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독서실 가고 그러면은 그 독서실에 일요일 날 그렇게 독서실 가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그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그렇게 간절한 사람부터 붙어 나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저 처음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달콤함을 맛보면은 그 맛을 잊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공부만 했을 때가 덜 힘들었어요. 체감상으로. 근데 아까도 맨 처음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1시간 반을 공부하면 15분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그게 간절해지면 저절로 안 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안 쉬기 위한 뭔가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3년차 때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절함이 엄청 커지고 공포감이 되게 커져가지고 그 쉬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대한 그런 뭔가 유혹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더 덜 힘들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데요. 저도 이제 합격수기를 많이 찍잖아요. 그럼 좀 일찍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생동차, 2년차 분들은 처음부터 이 간절함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일찍 붙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한번 떨어져 보고 나서 아차 싶은 분들이 그 다음 순서로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루 정도는 좀 뭐 퍼지거나 중간에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거나 이런 날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돌이켜보면 공부할 때 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루 정도는 그냥 오후에 날리고 영화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평가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2차 준비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나 오늘은 공부하기 너무 싫으니까 조금만 쉬고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차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절대 그런 생각이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붙을 때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간혹 이제 실수로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그러면 다음에는 웬만하면 붙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처음에 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년을 보내면 합격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근데 이 시험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1년을 몰입해서 보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몰입감을 처음부터 간절함을 발생시키는 거는 떨어져 봐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이제 생동차까지는 풀로 공부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일과 병행하시면서 2년차 때 6개월, 3년차 때는 2차만 3개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합격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나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해서 합격을 하셨는데요. 평가사님이 아무래도 저희 랜드잇을 또 들었다 보니까 랜드잇에 대해서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랜드잇의 장점은 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크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온라인으로 되게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여건이 좀 안 됐었는데, 근데 또 다른 학원도 온라인으로 물론 제공해주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 하는 거를 그냥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는 느낌이 좀 강해서 조금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만 하시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가해받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궁금한데 사실 저희도 강의를 하잖아요. 네네. 과외를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과외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네.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과외 같다고 느끼세요? 일단은 그냥 화면 자체가 강사님이 여기 계시고 이게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좀 마주하고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질문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할 수 있어서 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 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는 실강반도 좀 오픈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강생이 전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업무 진행 프로세스가 이 온라인 수강생한테 맞춰져 있는 좀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다른 장점으로는 스터디가 사실은 모든 학원이 다 학원이 있는데, 랜드잇은 인원수 제한을 두고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되게 소수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개별 첨삭 같은 것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형 강의가 아니고 그냥 한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진짜 내 옆에 사람 뭐 이런 소리나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관심이 평가사님들마다 각각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갖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되게 좋았고, 저도 실제로 그 안평가사님과 되게 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느끼시는군요. 그 GS에서 뭔가 개별 첨삭하고 한다는 거, 그게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 저희가 그 강의실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개별 첨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은 하루에 이렇게 인원수 정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가면은 제가 그 법규 같은 경우에는 3주 치즈를 모아서 가시면은 옆에 이렇게 앉혀서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부분은 빼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글씨체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때 뭐 분량은 어떻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점이나 방향 설정 같은 것도 사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듣는 거랑 이거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신청된 사람만 이제 받아주는 거는 아니고,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몇 시까지고 다 받아주거든요. 요즘은 이제 저 한 GS 하면은 한 10시쯤 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답안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 공부하시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답안지 상담 받고 그렇게 가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학원이 되게 커지면은 어쩔 수 없이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 여건상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조금 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잇에서 또 좋았던 점이, 일단 그 커리큘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다른 학원에 어떤 커리큘럼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다른 스터디원을 만나서 얘기해봤을 때 랜드잇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기본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를 풀게 유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기본 강의만 들으면 알 것 같고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써보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더 체크할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도 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랜드만의 커리큘럼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저희 실무 이론 법규가 다 기본 강의부터 답안지 작성을 쓰게 시키고 있죠. 저희도 이제 단기 합격한 다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1년 3개월 만에 2차를 합격시켜 드리려면 처음부터 답안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기본 강의 딱 듣고 뭔가 GS 처음 가면 어떻게 써야 돼요?
를 이제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랜드잇은 이제 그런 건 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빨리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꽤 주안점을 둬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강사님들이 물론 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굉장히 만족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단 실무 같은 경우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최종호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진짜 쓸 내용만 쓰시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술하고 글씨 쓰고 막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최종호 평가사님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런가? 오히려 문제 푸는 데 대한 거부감도 좀 덜했고 그냥 진짜 필요한 내용만 써도 점수는 충분히 받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종호 평가사님 문제가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디테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알면은 쓰고 모르면은 못 쓰는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데 저는 기출 분석 같은 것도 해봤을 때 굳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종호 강사님은 문제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근거랑 힌트 같은 게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나고 대처하고 근거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종호 평가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최종호 평가사님이 이제 서술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보면 뭐 서술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서술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고요. 왜냐면 올해도 그렇고 10점을 일단 못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할 시간에 내가 진짜 써야 될 내용을 더 쓰는 게 저는 더 점수 획득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올해는 제가 실무 점수가 높아서 합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실무에서 고득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서술까지 신경 쓰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연습하는 양을 차라리 이론법규에 투자하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년차 때 그냥 그때는 다른 강사님 거 문제 아무것도 안 풀어보고 그냥 최종호 강사님 커리만 다 따랐었는데 그때 1번 문제가 3방식이 풀로 나왔었거든요. 40점짜리가.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6점인가? 26.5점인가? 하여튼 그렇게 꽤 고득점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방향성도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구나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술에 좀 덜 하는 것도 점수 높게 나왔는데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어땠어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 처음에는 그 김하인 평가사님밖에 안 계셨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하인 평가사님은 되게 초반에 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왜냐면은 되게 이론을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예시를 특히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내용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정민 평가사님은 제가 기본 강의를 들은 건 아니고 스터디를 했었는데 되게 내용이 좀 풍부하시고 조금 깊이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지금이 이게 생동차고 시간이 없다 하면은 김하인 평가사님 강의를 또 들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년차 이상 3년차인데 이론에 대한 좀 슬럼프가 왔다거나 방향을 못 잡거나 좀 더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면은 어정민 평가사님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도 되게 비슷합니다. 김하인 평가사님이 확실히 쉽게 설명해주고 쉽게 설명한다는 게 깊이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빨리 이해를 할수록 사실은 현출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예를 많이 알아두면 현출할 때 답안 쓸 때도 훨씬 이제 양 채우기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어정민 평가사님은 거의 뭐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따라가면 이론 점수 다 높아요.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정민 평가사님이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물론 이제 공부량은 조금 뭐 약간 요구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생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 사실 2년차, 3년차만 돼도 한번 따라가서 고득점을 누리실 수 있는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는 안 평가사님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정말로 저는 다시 만약에 제 조카나 동생이나 뭐 아는 지인이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법규는 무조건 안 평가사님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 교재 자체가 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진짜 타 강사님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뭘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할 분량과 이해할 분량을 나눠 주셔가지고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강의력도 안평가사님은 막
그때 말씀하셨던 게 강의력이 좋은 강사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 기준으로는 강의력 되게 좋으세요. 그 법규가 되게 난해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좀 초반에 듣기에 이해하기도 되게 쉽게 해주시고 그 방향성 설정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초반이라면 뭐 2년차까지는 무조건 안평가사님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좋게 얘기해 주셔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랜드잇이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랜드잇을 들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 학원을 할 때 사람이 많은 데를 무조건 가야 되는 심리도 저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학원에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 등수 확인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스터디 점수와 시험 점수에 큰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뭘 하든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이제 조금 2년, 3년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큰 학원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모수가 많고 그만큼 맞아요.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 거고 그 큰 학원을 듣는다고 해서 나의 합격률이 더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뒤늦게 좀 깨닫고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랜드잇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또 랜드잇에 대해서 좀 더 평가사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요, 저희가 댓글에 평가사님 글로 쓴 합격수기 밑에 링크 달아두거든요. 거기 쪽지나 댓글로 연락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 이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이제 생동차 때는 좀 전업으로 하셨는데 2년 차에는 6개월 공부하셨고 3년 차 때는 1차 빼고 3개월 공부하셔서 한 100등 정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이력이 있으신 평가사님이십니다. 평가사님 실무 점수도 이번에 54.5점, 네. 꽤 중상, 이번에 꽈락도 굉장히 많았는데 꽤 많이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님께 실무 노하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사전 인터뷰 때 한 5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실무 공부를 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5가지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판단하는 거랑요. 그리고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것과 맞추지 않아야 되는 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 그리고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오답 노트입니다. 네, 5가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주안점을 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얘기인가요? 처음에 실무 공부를 할 때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문제를 다 못 풀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표준지 선정이나 사례 선정이나 아니면은 뭐 그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아, 문제 푸는 시간이?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이 판단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게 목표긴 한데 그 전의 단계에서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진짜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일단 선택을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완주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무조건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근거라도 찾는 것부터 조금씩 노력하면은 결국에는 이 판단 속도가 저는 실무의 완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네. 뭐냐면 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고민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 맞춰야 되는 거는 실제 시험에서만 맞추면 되고 그 전에는 이걸 내가 더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민의 결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에 대신 이유는 꼭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선택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만 생각나면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근거 쓰고 넘어간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아닌 경우에도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이거였구나 생각하면서 더 깊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찍어버리면은 내가 판단조차 안 했으니까 교정할 것도 없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공감 가는 게 공부 수준이 사실 수험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대충 근거 쓰고 넘어가야지 하면
다 비슷하게 풀어요, 막상. 그래서 막 엄청난 정답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다들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받고 그럼 점수 차이도 사실은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공부가 조금 안 됐으면은 뭐 엉뚱한 답을 찾을 수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빨리 이 보고 결정하더라도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내가 아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좀 고치시면서 뭐 완주 속도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그 최종호 평가사님 GS를 풀 때 거의 한 70점밖에 못 풀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는 이제 실무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안점을 어떤 숫자 맞추는 문제에 대한 판단? 요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 이것도 제가 그 안평가사님이 하셨던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방식 문제가 나오고 보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3방식 문제는 사실 숫자도 되게 크고 그 중간중간에 그 작은 차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시험부터 그 완전 초시 때 실무 잘 하지도 못했는데 1번에 3방식이 나왔었고 숫자도 다 틀린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점수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도 2번 문제가 영어권 문제가 나와서 숫자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했을 때 제가 그 숫자도 많이 틀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점수가 좀 어렵겠다, 꽈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3방식에서는 표준지 선정이나 이런 되게 중요한 것들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숫자 그 작은 차이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반면에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회 시험에서 1번에서 그 숫자를 잘 맞추신 분들이 점수가 되게 고득점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실무 3번에서 환매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숫자가 다 맞았었고 해서 보상 문제에서는 숫자를 최대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 숫자를 맞춰야 되는 문제와 맞추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먼저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3방식이면 일단 숫자 안 맞춰도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나는 숫자 안 맞출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약간 그 디테일이 어떤 분들은 뭐 유효 숫자 세 자리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보상인데도 딱 봤을 때 얘는 숫자 못 맞추겠다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전 작년에 1번 점수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숫자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디테일은 포기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논리만 쭉 쓰고 했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보상 문제는 이왕이면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문제와 맞추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숫자를 맞춰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다르게 풀고 맞추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만 푸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3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풀듯이 그냥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개별 요인도 다 써놓고 그런 식으로 풀었었고요. 만약에 보상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숫자는 진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그 문제집에다가 먼저 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요인 같은 거 있어도 수치를 그 답안지에다 적는 게 아니고 문제집에다가 왜냐면은 더 가까이 있어서 실수할 확률을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놓은 거를 두 번째 옮겨 적는 이렇게 방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번에 좀 유효해서 심지어 어떤 문제는 만점, 20점에 20점까지도 받을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1번도 3방식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숫자는 뭐 애초에 좀 맞추는 쪽으로는 집중 안 하셨을 테고 네네. 숫자는 어떻게 맞으셨나요? 아, 실제로 숫자도 틀렸고요. 근데 사실 1번 점수가 좀 낮은데 저는 1-3번을 아예 거의 백지를 냈거든요. 왜냐면 진짜 한 줄만 적고 냈어요. 그래서 아마 점수가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1번 문제로는 뭔가 딱히 유의미한 뭐 결론은 없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안점은 실무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했다.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특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실무는 초반에 사실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실무를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더 한다고 해도 점수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덜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내가 공부를 할수록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이론이나 법규 과목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는 진짜 오전에 100점 또는 50점 정도만 풀고 그거 복귀하는 수준에서만 끝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초반에는 하지만 많이 해야 된다. 요거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실무라는 특성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지 올라오고 나면 잘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일정 수준이라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100점을 100분 안에 풀 수 있는 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되고 나면 공부량은 오히려 좀 많이 줄이는 네. 게 나은 것 같다. 네, 네. 사실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무를 100분에 100점 정도 풀 때까지 이제 실무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실무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무를 막 더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법규 공부 못해서 떨어졌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실력이 탁 됐을 때 더 풀려고 하지 말고 확 줄였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한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공부하실 때는 실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전에 가서 한 3시간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론 법규에 더 투자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분에 100점 풀 때까지는 실무를 되게 많이 하고 그 이후로는 뭐 한 최대 3시간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주안점을 두신 게 있는데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게 되게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요거는 언제쯤 뭘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일단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은 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 안평가사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법규 과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에도 한번 적용을 해 봤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처음에 초시 때 공부하고 한 11월, 12월 달쯤에 한번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3방식부터 보상까지 쭉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똑같은 강의를 또 들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종호 평가사님? 네, 네. 랜디시 아마 2배수까지 다 되는 것 같아서 그때 다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기본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냥 그렇게 실력을 쌓아갔었는데 근데 그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니까 그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도 되고 이해가 되니까 암기도 더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판단할 때 그 문제도 조금 더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약간 이렇게 기본 강의 다시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좀 갖는 생각이 어차피 다 아는 얘기를 또 듣고 있어야 돼? 시간 아깝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 절대 모르고요. 이 실무가 일단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 까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나의 빈틈을 채워 나가는 게 멀리 보면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11월, 12월쯤에는 네, 딱 네.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듣고 바로 이회독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0분에 100점 정도는 푸는 정도 실력이 되고 나서 그때쯤 다시 한번 듣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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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들을 때 사실은 11월, 12월 되면 막 이론 치이지, 법규 치이지 막 난리인데 거기서 실무를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을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본 강의를 그때도 뭐 1배속으로 들은 거 아니고 2배속으로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들려요. 왜냐면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이나 조금 헷갈렸던 것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들으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느낌을 네. 받으셨나 봐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얘기해드렸다시피 저도 법규 강의를 저는 이제 한 뭐 2월, 3월쯤 돼서 한 번쯤 다시 들어보면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주안점을 두셨다고 한 게 오답노트 만드는 거. 이거는 뭐 뭘 어떻게 만드셨길래 오답노트 만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 스터디 문제만 계속 풀었는데 이게 푼 거를 저는 서브에다 일단 옮겨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내가 틀렸던 거를 다시 보려면은 서브를 회독할 때 보는 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점을 당장 뭐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만날 텐데 그때쯤 되면 다시 까먹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답 노트를 처음부터 내가 잘 틀리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오답 노트만 봐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고 잘 틀리는지 헷갈리는지가 정리가 돼서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오전에 일찍 가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서브보다는 오답 노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오답 노트는 어떤 내용 담으셨어요? 뭐 이론적인 거나 뭐 법조문 같은 거 담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실무에서 또 많이 틀리는 게 꼭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뭔가 접근을 잘못했다던가 어떤 문제 구조를 잘못 파악했다?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 만들기가 좀 곤란한 것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작년에 1번에서 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그 037조랑 8조 그 있잖아요. 그게 문제 틀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긴 한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오답 노트에 그대로 해서 내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쓸까 풀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놨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 해서 그렇게 내가 좀 평소에 좀 난해했거나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목차 구성을 이렇게 기본 틀로 가져가야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네네네. 궁금한데 오답 노트 분량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는 그 노트로 따로 정리를 했었는데 한 50페이지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오답 노트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되게 공감 가는 게 딱 어떤 이제 지식적인 것도 분명히 정리는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이 순서로 생각을 해야 이게 뭔가 실수 없고 빠르게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 54.5점 실무 되게 중상위권 점수 잘 받으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생동차 때는 좀 전업으로 하셨는데요. 2년차 때는 일과 병행하시면서 1개월 공부하시고 3년차 때는 1차, 2차 또 병행하시면서 2차를 한 3개월 정도만 공부하셨는데도 이렇게 합격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평가사님이 특히 이제 실무를 이번에 54.5점 정도 꽤 준수한 점수 받으셨는데요. 평가사님이 좀 서술이나 이제 완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서술은 서술 엄청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가사님은 막상 서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약간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분명히. 그게 아마 작년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을 하라고 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당연히 최대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특히 3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서술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채점할 때도 어떤 서술을 했으면 점수를 주고 어떤 서술을 했으면 점수를 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 그 안정적인 점수를 득점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표준지 거래 사례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나 목차 같은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근거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나 선정하지 않았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 이 정도만 서술을 하는 것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시험 받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일단 34회부터 2차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근데 1번에서 이제 3방식이 나왔었는데 서술을 할 때 그냥 사례 선정 이유, 표준지 선정 이유 이건 최종호 강사님이 그냥 되게 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줄 정도 적고 그 선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이유만 딱딱딱 적고 법조문 다 적고 그냥 그 정도만 했는데도 되게 점수가 평균 이상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분 점수 나왔어요? 네, 그때가 1번 40점에서 한 26.5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받았네요. 네, 60% 정도?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번 시험에서는 어떠셨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 2번에서 영어권이 나와가지고 서술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숫자만 이게 답을 내기에도 되게 바빴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만 했는데 점수가 이번에 한 17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점수가 준수하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제가 20점에 20점을 받았는데 진짜 생각할수록 대박입니다. 20점은 20점을 받는 게 채점을 잘못한 건 아니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서술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왜 받았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숫자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맞췄고, 그 환매권을 풀 때 논리적 흐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썼고, 뭐 법조문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썼고, 서술도 진짜 필요한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한 장을 썼다, 뭐 반장을 다 썼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환매권을 풀 때 필요한 내용만 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점수를 받아보니까 서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서술을 안 하는 거 스타일은 어떻게 이렇게 갖춰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 최종호 평가사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호 평가사님이 서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서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네. 다른 분들은 서술을 꼼꼼하게 하느냐고 뭔가 어디인가에서 계속 로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투자를 한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출제자 의도대로 풀고, 혹은 이제 출제자가 좀 고민하기 바랬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답을 맞췄다. 이러면은 서술은 진짜 안 해도 엄청 높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받으신 분들 봐도.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맞춘 경우부터는 이제 그나마 서술이라도 해야 뭐 좀 어디 긁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사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그분은 이제 숫자도 조금 틀리시고 약간 좀 방향도 조금 어긋나시긴 하셨는데, 그분은 대신 서술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서술을 하셔가지고 그때 실무 점수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서술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은 어차피 무조건 후순위는 맞다. 그러면 서술 잘할 시간에 무조건 이걸 조금이라도 더 맞추려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네. 무조건 맞다. 네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사실 서술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막상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서술할 때 꼭 이런 것만큼은 했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받으면 1번, 2번, 3번, 4번에 다 그 논점의 정리를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같은 뭐 기준 시점이나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써줬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분 정도면 그냥 정형화된 거라서 그런 건 다 써줬고, 그리고 표준지 선정할 때 선정한 이유, 선정하지 않은 이유, 선정한 이유도 사실 한 줄로 적고,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용도 지역 이렇게 적고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적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3방식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을 하잖아요.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조정을 했고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어떤 논점에서 법조문이나 근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이 정도는 쓰는 게 서술 안 하는 거다. 네. 최소한만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사님, 이제 완주에 대해서도 좀 본인만의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완주는 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험계에서 그렇게 퍼져 있죠. 근데 평가사님이 점수를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34회 때 10점을 다 못 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다 풀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10점을 아예 못 썼거든요. 진짜 한 줄만 적고 다 못 썼어요. 근데 점수를 받아보니까 일단 꽈락은 당연히 다 면했고, 올해는 오히려 점수가 되게 높은 편이어가지고 완주보다는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실무를 저희가 1교시에 보잖아요. 1교시 때 내가 완주를 못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그 이론 법규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마음을 오케이, 실무 잘했다, 이론 법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10점을 통으로 못 썼지만 네. 점수 이렇게 높게 받았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통으로 날린 문제의 특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그냥 날리진 않았거든요. 되게 쉬운 건데 날린 게 아니고, 그 해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의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나는 10점 못 썼다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 나도 똑같아, 이런 말이었어요. 그냥 뭐라도 썼는데 답인지 모르겠고 그냥 불안하니까 뭐라도 썼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너무 쉬운 문제 10점을 못 쓴 거는 치명적일 수 있으나 남들도 다 못 쓰는 거에 대해서 10점을 날렸다고 큰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 가는데요. 좀 되게 옛날 얘기인데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2년차 때는 완주를 해야 된다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막 완주를 하고 막 뭐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라도 막 지어서 쓰고 막 이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옆에 같이 공부하는 형이 실무를 저보다 분명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저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형은 완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낫나? 라고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완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기는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딱 보니까 3번이 그때 개발부담금 이런 거였거든요. 법정평가였어.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자주 보던 논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법정평가인데 이건 찍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지연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에잇 이거는 뭐 날려야지 하고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안 풀어야 점수 잘 나와 했거든요. 근데 또 그때 같이 공부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얘는 또 완주를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점수를 딱 둘 다 까보니까 얘가 더 높은 거예요. 느낀 거는 완주와 완주하지 않은 거보다는 그냥 실무 실력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저는 이제 2번의 그런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평가사님 어쨌든 이 10점짜리 완주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안 풀어야지 하고 이 10점을 다른 거 쓰는데 더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완주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그 파본 검사하면서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4번에서 분무기지근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거 버리고 나는 90점을 100분 안에 푼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버린다는 게 아예 안 풀겠다 아니면은 그냥 두세 줄 쓰고 땡 쳐야겠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때 마음은 두세 줄 쓰고 땡 쳐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1번부터 풀어가지고 1번을 풀다 보니까 1-3번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이게 뭔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장을 비워놓고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문제부터 다 풀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4번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도 최대한 서술을 했고 아는 것들을 그러고 이제 2번을 마지막에 풀었는데 2번을 풀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는 시간 비교해보고 내가 1-3번을 푸는 시간과 2번의 디테일을 좀 담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3번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헛소리만 쓸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2번에 집중하자라고 했었고 실제로도 점수가 2번이 잘 나와서 조금 유효했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합격하려면은 이 정도 내가 1-3번에 투입해야 되는 시간 대비 비용과 2번에 투입하는 시간 대비 비용을 그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요 정도로 이제 100분을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의 이제 생생한 경험담으로 우리 서술과 완주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꼭 이제 어떤 게 원사이드적으로 정답이다라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험계의 어떤 그런 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야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이 처음부터 이론 점수를 좀 잘 받은 스타일이라고 하셔서 평가사님의 이론 노하우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때 잘못했다고 들었는데 2년차 때는 점수 어느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점수 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차 때는 제가 이론이 55점이 나왔고요. 저는 그때 잘 받은 게 1번이 조금 점수가 높고 좀 고루고루 잘 받긴 했지만 1번이 강론 파트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돼 있었고 암기도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 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받았었던 것 같고 2번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운 약간 사례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보다 잘 푸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점수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형 문제 잘 푸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응용 같은 거를 그나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평가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공부하실 때 좀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일단 1년차 때는 이론이 되게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방향을 좀 못 잡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의의암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의의암기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꾸준히 의의암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강론 파트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난해했었어요. 되게 그 실무기준 해설서를 뭐 달달 외울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저는 그 서브를 찾아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그 서브에 잘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면서부터 좀 점수가 좀 자신도 있었고 좀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사실 문제가 어디서 뭐가 나올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 범위가 너무 한정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기출 목차도 되게 많이 잡았었고 뭐 여러 강사님 그 스터디 문제도 목차를 많이 잡으면서 어떤 논점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은 조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강론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암기한 대로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 총론 부분에서는 이것도 어정민 평가사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던 건데, 뭐 예를 들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감정평가식 유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목차를 잡으면 되게 좋다,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목차 틀을 이렇게 숙지를 해놨었고, 그리고 그 평가사님이 그 답안지를 쓸 때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있거든요, 어정 평가사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챙기면서, 그리고 의의를 또 외우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분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점수 잘 받는데도 이어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 잘 보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올해는 점수가 10점이 더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은 제가 조금 상황이 좀 달랐던 게, 그때는 이제 스터디를 가서 어정평가선생님 때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학원 스터디를 사실 안 했었거든요. 일단 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의의암기를 같이 했던 그 스터디원 분하고 되게 잘 맞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따로 하게 되면서 혼자서 의의를 암기를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좀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1-3번에서 문제를 조금 잘못 읽어가지고, 그 본건이라는 게 그 문제에는 있었는데 저는 그 본건이란 걸 생각을 안 하고 써가지고 아예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문제를 통으로 날렸는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평가사님 이론 공부하실 때 서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게 요즘 또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특히 총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독 이제 많이 해서 이제 회독한 걸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서브를 만드시게 된 이유, 그리고 서브를 만들었더니 이제 좀 좋은 점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서브 만든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까지 해서 1회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서는 아무리 봐도 물론 많이 회독하다 보면 된다고 하셨던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날 무조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서브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점은, 그냥 줄글로만 읽었을 때에는 그냥 끄덕끄덕하게 되고 뭐 이해도 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좀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안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서브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내용을 어디다 적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정의 평가사님이 원래 서브 만드는 걸 되게 기본 그 베이스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어정의 평가사님한테 아니 왜 서브 만들라고 하다가 요즘 안 하세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한대요. 서브 직접 만들라 그러면 요즘은 트렌드가 싫어한대. 근데 또 이제 저번에 우리 윤유정 평가사님 이론 점수 진짜 높게 나왔거든요. 합격수기 찍어보니까 윤유정 평가사님도 서브 만들었고 크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서브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또 안 만드는 이유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많이 안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두 번째 서브 만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할 때에는 그냥 뭐 기존에 어떤 서브가 되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나만의 서브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좀 되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만드는 시간은, 이게 서브를 만드는 게 사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만드는 거라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몇 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도 한 2주 정도 잡고 하니까 충분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2주라는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크다고 느껴져서 못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브 만드는 게 진짜로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서브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안에 내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 쓰면서 하는 게 다 공부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이게 밀도 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브는 이렇게 총론 부분만 만드셨어요? 아니면 강론까지 다 만드셨어요? 강론은 사실 그 해설서가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는 그냥 해설서 요약본을 찾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요약만 했던 것 같고요. 총론은 서브를 되게 좀 자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총론 서브 작업이 한 2주 정도 걸렸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 서브를 만들면 네. 그 자체가 공부가 된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답안이 어떻게 더 좋아져요? 일단은 기억에 잘 남는 게 되게 큰 게 저희가 어쨌든 현출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그 논점을 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내가 썼던 글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게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암기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이 서브 만들 때 조금 유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서 같은 경우는 엄청 줄글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냥 기본서를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해석해서 간단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적는다라는 거는 뭐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쓰려는 문구로? 문장으로 적는 거예요? 문장으로 적긴 했는데 되게 요약해서 적었고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다시 봐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기본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서브였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서브는 언제쯤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서브를 적으면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어차피 그거 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평가선생님 보기에 언제쯤 만들었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만든 시기는 저는 일단 2차 시험을 한 번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서 1, 2, 3월 동안은 그냥 기본서를 회독을 했거든요. 근데 회독수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좀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3월 지나고 이제 4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시간이면은 이제 3개월 동안 서브만 계속 복습하면 되니까 충분히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윤유정 평가사 얘기했잖아요.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어요. 막판에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브라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보기 한 3개월? 4개월 전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브를 사실 2년차 때 만드셨는데 그럼 3년차 때는 그 서브를 그대로 이제 읽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쵸. 그때는 그냥 작년에 만든 서브가 있어가지고 만들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이거 옮겨 적는 건데 뭔가 그때는 사실 3개월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뭐 한 2주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들고 그냥 기존 서브만 계속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그 서브를 만들 때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도 조금 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브를 시험 한 3개월 전쯤에 만드는 게 오히려 포인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브를 딱 만들고 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뭐 이거는 회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따로 별도로 이제 암기 작업을 하신 건지? 저는 회독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보통 일주일에 1회독 정도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론을 서브 만드신 거니까 일주일 1회독하고 강론은요? 강론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게 이론을 공부를 좀 나눠서 했었는데 총론 하는 시간에는 총론 그거만 회독만 하고 이제 강론을 봐야 될 때는 강론도 분할해가지고 하루에 할당된 양만큼만 이렇게 회독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총론 공부과 강론 공부를 이렇게 좀 분리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 공부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수험생분들한테 이것만은 진짜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의의 암기 하고요. 그리고 강론 암기. 왜냐면 강론이 나왔을 때 점수를 잘 받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강론 암기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어정민 평가사님께서 좀 강조를 하시는 건데 설을 되게 꼼꼼하게 이게 풍부하게 쓰시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연습을 2년차 때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거의 3분의 2 정도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썼었어요, 설을. 그래서 좀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도 좀 신경 써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의 이론 공부 노하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론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생동차까지는 전업으로 하셨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과 병행하시면서 2년차 때는 6개월만 공부하셨고 3년차 때는 1, 2차 병행하느냐고 2차를 3개월만 공부하셨대요. 자, 이렇게 나름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법규에서 시행착오란 시행착오는 다 겪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3년 공부했다. 네,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겪었던 시행착오는 뭔가요? 일단은 저는 안평가사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고 하라는 거는 하지 않아서 그게 다 시행착오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평가사님이 계속 암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암기를 하라고 하셨고 그 스텝 3 들을 때는 특히 암기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암기를 저는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GS를 들어올 때도 저는 AB급 암기가 진짜 거의 안 돼 있어서 그 목차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암기를 강조하는데도 GS 딱 시작해보면은 암기가 되신 분들이 몇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때 암기가 딱 되신 분들은 딱 유엔데도 GS 딱 시작하면은 80점, 100점 채우시거든요. 일단은 뭐라도 채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합격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암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암기를 사실 안 한 건 아닌 게 암기를 한다고 이렇게 시간도 빼고 암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안평가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글자 그대로 암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그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글자 그대로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한 대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것도 그렇고 시간 절약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좀 높여 나가는 게 결국은 법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내용을 채우는 거. 네, 처음에는 목차 암기하고 목차 내용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한 대로라도 써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또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냐면은, 이건 좀 좋은 예시로 드는 건데, 내가 이제 내 언어로 외우려고 하시니까 제 서브에 또 서브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 노력을 들인 서브가 아니라 내 용어로 쓸 수 있게 키워드 위주로만 딱딱딱 정리해서 그 키워드만 살려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교재에서 목차는 이제 똑같이 쓰고 안에 키워드만 딱딱딱 정리하셔서 그거를 그냥 차라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방법론적인 거고, 항상 이렇게 외울 때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끝도 없고 암기 커버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초반에 암기를 강조는 하지만, 그러니까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면 돼요. 디테일은 어차피 점점 차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외우다 보면은 너무 암기에만 이제 매몰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글자만 외우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모든 게 생소하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든 이렇게 글자를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법규 강사다 보니까 여기 조금 팁을 드리면은, 공부하실 때 무조건 시간 제한을 두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 동안만 외우겠어 하고 그 외운 걸 가지고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테스트를 잘 보려고 자꾸 암기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쓸데없이 정확하게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간을 정하고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키워드만 외워서 내 표현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2-3시간 동안 외우려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만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효율을 뽑으려고 하시면서 자꾸 테스트를 보시면은 저절로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글자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다 보면 그 암기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력만 탁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반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이렇게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착오는 뭐였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암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암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게 암기가 좀 됐는데, 저는 두 번째 2년 차를 준비할 때는 사실 그 스터디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때 쓰기 위해서는 사실 그 본문 내용이 그게 사실은 되게 직접 쓰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 때 못 쓰면 안 되니까. 난 이제 시간도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이 정도는 써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네. 일하시느냐고 하시는 그쵸. 바람에 네. 2년 차 6개월밖에 없다 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본문 위주로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문만 계속 보다 보니까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암기도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문제 푸는 거랑 푸는 거에 비해서 본문 내용만 이해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본문 말고 좀 어떤 공부를 했었어야 되나요? 저는 그 법규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뭐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 안평가사님 교재 중에 본문 내용 말고 옆에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읽기도 귀찮아가지고 많이 넘어갔었는데, 사실 진짜 그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은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붙은 합격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평가사님, 그 내용들을 참고랑 읽어보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름을 합격 필수 이렇게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읽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읽을 거리랑 참고가 읽으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셨어요? 이게 그냥 본문만 보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객관식 푸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논점을 찾았으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생각한 그 논점의 본문을 떠올리고 그대로 갖다 써게 돼요. 그리고 나는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본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광범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이드들 읽으면서 조금 내가 이해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를 실제 답안에 어떻게 쓸지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시행착오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스텝 3까지는 얘기하신 대로 보고 이 논점 쓰고 보고 이 논점 쓰고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스텝 3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에 전형적인 논점을 캐치하는 연습을 해요. 논점을 놓치지는 말아라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제가 강조를 덜 했나 봐요. 그래서 종종 제 강의 이제 뭐 기본기 패키지 이렇게만 들으시는 분들은 법규 외워서 CV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합격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법규가 이제 스텝 3를 넘어가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결국 우리가 다달아야 되는 그 경지는, 결국 그 끝은 이론 답안지랑 저는 비슷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론도 어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서술을 통해서 내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법규도 사실은 논점을 복붙하는 시험이 아니라 물어본 거에 대해서 법규적인 이론과 법조문 판례들과 내가 외운 그런 논점 박스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갈수록 사실 내가 외운 것들, 논점 박스 앞뒤로 논리적인 서술 연결들을 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냥 2년차 때 이제 떨어졌을 때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찾고 복붙하고 이런 느낌이 법규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법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법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때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실제로 저도 법규를 이제 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서의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서에서 그냥 문제 상황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본론에서는 내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근거를 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뭐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판례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다. 거기에 대한 내 검토사항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막 학설을 다 외워서 막 꼼꼼하게 쓰고 이런 거는 두 번째가 돼요. 그런 것들 잘 쓴 답안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가벼운 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어쨌든 법규를 하는데 본인만의 암기 패턴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회독을 했다거나 뭐 암기를 어떤 주기로 한다거나 평가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2년차 때는 좀 기간을 정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1주, 개별법 1주 해서 2주 동안 한 회독을 다 돌리게끔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차 때는 그냥 그 기간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이해한 다음 넘어간다는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충분한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까지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초반에는 일단 좀 이해가 안 돼도 빨리빨리 외우고 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 평가사님도 그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면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보면 또 이해된다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초반에는 이런 거에 빠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그때는 챙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그 실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대 이후로 이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초반에는 저도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실력 갖춰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꼼꼼하게 네. 보는 모드로. 네네네. 맞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가상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실력도 쌓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 내 고민의 방향이 조금 정돈돼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사님 또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쯤에 그거를 다시 들었더니 괜찮았어요? 기본 강의를 저는 다시 듣는 거는 과목 상관없이 일정 수준이 올라왔는데 빈틈이 좀 있을 때 다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들으면은 그 빈틈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법규는 사실 이렇게 논점별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앞에 논점을 당연히 다 까먹었기 때문에 어떤 논점에 대해서 새로 배울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된 상태에서 다시 들으면은 앞에 논점이랑 뒤에 듣는 논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수준과 그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만약에 올해 7월에 시험인데 그 유예생이다 하면은 1, 2월 달에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라고 강사가 추천하기가 되게 쉽진 않은데 저도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그때쯤에 다시 들은 분들 중에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열이면 열 다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좀 제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또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기본 강의 다시 들을 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사실 그때 이제 촉박하고 막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막 한 달 암기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치명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도를 맞아요. 조금 더 그 시기에 다져 놓는 게 좀 더 좋은 답안을 쓰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첨언하면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논점 위주로만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 처음에 체계 잡아드리는 거 사실 안 외우는 부분의 어떤 체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안 봐요. 회독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좀 더 풍부하게 풀고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짜잘한 걸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교재 다 외우고 마지막에 이제 법전이나 이런 것들 외우잖아요. 법전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 법전은 되게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되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시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조금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해독만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당장 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법전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다시 들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 개별법 중에 감정평가법에서 되게 디테일한 법조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암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슬슬 회독 위주로 네네. 하고 감정평가법은 조금 신경 써서 외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공부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잘 챙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저는 이제 특히 안평가사님 기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안평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평가사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저처럼 반대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1년 만에 합격하시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듣고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사님이 시행착오 한 번에 이제 1년씩 네. 네, 온몸으로 체득한 거를 이제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으니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생동차 때까지는 풀로 하셨는데 전업하셨는데 2년차에는 일과 병행하시면서 6개월 공부하시고 3년차 때는 1차, 2차 또 병행해야 돼서 2차를 3개월 정도만 공부하신, 이렇게 또 연차는 긴데 사실 공부 시간은 또 나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신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평가사님이랑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다가 법규를 풀 때 목차를 안 잡고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리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종종 목차를 안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차를 안 잡고 쓰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소에 목차를 정말 하나도 안 잡는 건가요?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딱 피고 문제 읽은 다음에 바로 답안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가사님은 1번부터 4번까지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렵겠네요?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기억력이 오래 안 가니까 그렇게 푸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문제 분석하는 시간은 전체 몇 % 정도 주세요? 딱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1번 문제 만약에 40점짜리면은 한 2, 3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2, 3분 정도 고민하고 이제 바로 쓸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목차를 잡는 이유는 목차를 안 잡으면 중간에 내가 쓰다가 뭐 이렇게 써야 되는, 쓰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쓰면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좋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온전히 이렇게 목차만 고민할 때는 이게 그래도 좀 시야가 열려 있는데 정신없이 쓰면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되게 시야가 좁아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는 판단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안 좋은 판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가사님은 이 목차를 안 잡고 쓰시면 실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중간에 막 바뀌거나 이런 적 없으셨어요? 그 스터디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적은 없었고 문제도 다 잘 읽고 풀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에서는 제소기간만 물어봤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약간 전형적으로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물어봤던 게 좀 익숙해 있어가지고 소의 대상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제소기간인 것만 보고서 급하게 이제 제소기간을 이게 추가를 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수는 조금 했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왜 목차 안 잡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암기한 것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목차 잡고 해도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암기했던 거에서 더 플러스로 쓸 게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목차 잡는 시간을 쓰는 것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과욕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빼먹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내가 이렇게 안 써놨는데도 처음에 내가 목차 이렇게 잡아야지 한 게 머릿속에 잘 저장이 돼서 그대로 이제 쓰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이게 동차나 유예나 2년차나 이럴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안평가사님이 목차 잡는 거 강조하시는 이유도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이게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되게 많이 목차를 잡아보고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고 이때는 뭘 써야 된다 이런 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목차를 따로 안 잡아도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써도 정리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네. 목차 굳이 왜 써? 이렇게 되는 느낌인가 봐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이거 조금 난해한데? 이거는 목차 잡으세요? 난해한 문제도 사실 잡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시간에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가 된 걸 목차로 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은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대로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네. 저희가 목차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목차를 잡지 않고 답안을 쓰러 들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충 생각하고 쓰러 들어가요. 그럼 대충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거를 쓰다가 턱턱 막히거든요. 그럼 평가사님은 목차만 안 잡은 거지 끝까지는 다 생각하고 쓰러 들어갔다? 네네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내가 기억력만 좋으면 이제 뭐 사실 목차 잡는 시간은 빠질 수 있죠. 근데 또 목차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점 관리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도 실제로 막 10점인데 막 10점에 도저히 쓸 수 없게 주는 문제도 나왔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목차를 써놓고 거기서 좀 얘는 배점이 너무 많다, 뭐 적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목차를 안 잡고 어떻게 배점 계산하세요? 이것도 안평가사님이 기본 강의 때부터 되게 강조를 하셨던 거라서 이미 기본적인 연습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 관련돼서 좀 에피소드가 그 영업손실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업손실만 보고서 쭉 썼었는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일부 편입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점수를 넘어가는 내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또 글씨는 못 쓰지만 손이 좀 빨라가지고 피지컬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의의 사고가 터져도 커버할 만한 손속도는 조금 됐다. 네. 참고로 이번에 복귀 몇 장 쓰셨어요? 저는 22장 정도 썼습니다. 많이 쓰시네요. 근데 전체의 5% 정도만 문제를 푸는데 할애를 하시면 95분을 쓰는 거니까 사실 그 정도는 쓸 수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10점에 도저히 못 쓰겠는데? 하면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목차를 좀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까지 딱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머리로는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진짜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다 하면은 보통 통목차로 많이 써가지고 그 채점자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통목차로 쭉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님은 오히려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목차만 안 잡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한 얘기에 좀 재탕이지만 제가 좀만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목차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목차를 안 잡으면 끝까지 생각을 안 해요. 대충 이거 쓰면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쓰기 시작하면 대참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생각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전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목차 잡을 때 약간 기억력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버가 됐고 목차 잡는 시간을 세이브하니까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 이것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도 또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초반에 2년차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네. 못했고 그럼 2년차 때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원래 하는 방식대로 목차 잡고 이제 배점 조금 계산한 다음에 쓰러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도 뭐 양 채우거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되셨었나요? 그때도 양 채우는 거는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한 18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내가 암기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걸 써야 될지도 생각하는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차 찾는 시간이 좀 뺏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목차를 안 잡고 쓰다가 뭔가 대참사가 나서 이거 목차 잡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다. 네, 왜냐면 평소에 목차 잡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공부할 때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 독보적인 1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무였어. 근데 실무여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문제에 어떻게 표시를 하면서 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안 놓치고 이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다 풀지? 해서 진짜 죄송한데 혹시 문제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했는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무가 하얘. 표시 안 하세요? 이러니까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연차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냥 웬만한 문제는 사실 다 풀어보신 아. 분이야.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집니다. 하고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류의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목차를 잡아대야 이 정도 이제 이 목차 쓰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 되시나요? 일단 기출을 한 5번 이상은 반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안평가사님 스터디 문제뿐만 아니라 타 강사님 스터디 문제까지도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목차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목차는 굳이 똑같은 내용만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안 잡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차를 안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제가 손속도가 느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량을 더 늘려서 실력이 올라가면 목차 잡는 시간을 아끼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안 잡고 쓰시는 거에 대한 미스테리도 저도 좀 풀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생동차까지는 전업으로 하셨는데 이제 2년차, 3년차부터는 일을 병행하셔야 돼서 2년차 때는 6개월밖에 공부를 못했고 3년차 때는 1차 빼고 2차만 3개월 정도 공부하셔서 기간은 이제 3년차지만 사실 이제 공부 시간 합쳐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평가사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평가사님이 개별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셔서 개별 스터디가 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개별 스터디의 장점 뭡니까? 개별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강제력을 부여해 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진짜 싫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개별 스터디를 활용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기 싫으셨어요? 저는 이 의암기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도움도 많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개별 스터디를 엄청 많이 활용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일요일날 오전에 기출문제 푸는 스터디, 일요일날 오전에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퍼지고 네. 그래서 스터디 만들어서 그거 하고 쉬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다 강제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공부를 보통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은 내 생각하는 범위만큼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그렇게 단편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은 필요하구나, 이런 내용은 필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도 되고 다방면에서 이해하기도 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그런 효과를 보려면 보통 이제 문제풀이 하고 답안 돌려보는 스터디에서 그런 효과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연차에는 같이 공부했던 3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 이론, 법규 다 쓰고 돌려보고 네네. 그러면은 일단 실무 같은 경우 어떤 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돼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최종호 평가사님 강의를 들어서 서술을 조금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서술을 되게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나도 좀 써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이게 판단이 좀 갈리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 입장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분도 입장을 들어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고가 좀 확장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실무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식으로 답안지가 좀 탁탁탁 표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답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강사님이 다르면 개별 스터디 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거든요. 워낙 답안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뭔가 강사님별로 강조하는 것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싸움만 나고 기분만 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론 강사님을 맞춰서 개별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평가사님은 실제 어땠어요? 저희는 다 달랐었는데 그 말씀도 좀 이해는 되는데 저희는 다 다년차였거든요. 최소 3년차 이상만 모아가지고 뭔가 그 전연차 때는 공부가 좀 덜 됐을 때는 강사님이 해주신 부분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네 말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보통 10점의 목차를
4개 정도 뽑은데 그중에 내용을 제가 그나마 괜찮은 거 떠오르는 것들 이렇게 3개를 뽑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른 내용을 추가할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 나중에 나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용 풍부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 하잖아요. 네네. 답안지 비슷해져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붙으면 다 붙고 네네. 떨어지면 또 다 떨어지고 어떻게 성과는 3명이 해서 3명 다 합격했습니다. 역시 이게 잘 되는 스터디들은 스터디 원들 실력이 결국에는 비슷해지니까 뭐 누가 맞아요. 끌고 가건 어쩌건 그래서 붙으면 다 붙는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법규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되면 이렇게 좀 맞네 틀린 애를 판단하기가 이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답안 구성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됐어요? 법규에서는 특히 좀 달랐던 부분이 판례였던 것 같은데 그 판례를 조금 강조하시는 강사님의 수업을 들은 분들은 뭐 이런저런 판례도 알고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터디 할 때 내내 제가 가장 좀 못하는 스터디원이었는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판례를 그렇게 많이 아는 것과 실제 점수를 득점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근데 공부할 때는 아 이런 판례도 있구나 하면서 불안하면서도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내가 조금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주기가 되게 좋았었나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개별 스터디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네. 또 혹시 다른 장점도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저한테 한정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공부하면 좀 되게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맨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특히 지방에 있고. 근데 스터디 할 때 그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힘든 점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덜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네요.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단점으로도 번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만나서 그냥 술 마시고 이럴 수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그게 기본이 깔리면 가끔씩 누가 힘들 때 조금 이제 지지도 해주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실 때 지방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터디는 어떻게 그 지방에 사람들이 있었었나요? 서울에서 그 대학동에서 했었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스터디하고 다 끝나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했어요. 토요일마다 GS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개별 스터디를 하신 거군요. 네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 다 대학동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얘기한 그 답안 돌려보는 요 스터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3명이서 스터디 룸을 빌려서 모여서 시간은 딱 맞춰서 풀고 쉬는 시간도 딱 맞춰서 하고 했었고요. 학원은 그냥 저희가 원하는 실무 강사님, 이론 강사님, 법규 강사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GS에서는 등수가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꼭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단연차 하기도 했고 작년에 다 점수도 받아보면서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했었고요. 그럼 GS 학원을 안 가고 각자 그 내가 원하는 강사님의 단과들만 섞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스터디처럼 운영을 하신 건가 보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단연차여서 이제 가능했던 방법일 것 같아요. 단연차분이 가서 등수도 안 받으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개별 스터디는 뭐 운영된 게 있나요? 평일에는 그 의의암기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거는 그 범위를 정해놓고 그날 범위를 정해서 각자 문제를 뭐 20문제씩 내주면은 거기에 대한 의의를 쭉 쓰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가볍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오프라인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했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몇 분이 했어요? 저 2명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의의는 어정민 평가사님이 그 500개 그 의의 정리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구매해서 같이 이렇게 분할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를 내줘요? 카톡으로 뭐 이렇게 뭐 지역 분석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만약에 그날 분량이 40문제다. 하면은 40개의 의의를 각자 암기하고 문제는 한 20문제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내고 문제를 받고 그분 내주신 문제에 대한 의의를 쭉 쓰고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제출은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20개를 딱 던져준 다음에 네. 각자 카톡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못 보내겠네요? 하나씩 1번 의 뭐, 2번 의 뭐 이렇게? 그 카톡에는 Shift 엔터를 누르면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개를 쭉 모아서 한 번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30분? 암기하는 시간 1시간 정도 하고 문제 푸는 거는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온라인인데도 잘 하셨나 봐요. 저는 오프라인 또 개별 스터디만 했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별 스터디 하면 또 잘 빠지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개의치 않고 잘 되셨나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좋았던 게, 랜드잇이 좀 좋았던 게, 랜드잇에서는 이렇게 개별 스터디 모으는 그 종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쓰니까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 거라서,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한 건 아니고 그냥 스터디에서 만났던 분이랑 한 거라서 그렇게 잘 유지됐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토요일날 볼 사람이고. 네. 아, 그러니까 좀 확실히 민망한 것도 있고. 네네네, 아,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르죠. 아는 네, 사람이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 실무는 그냥 시간 정해서 아침에 푸는 거 스터디 했었고, 그리고 법규는 그 목차 잡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아침에 실무 푸는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카톡에 모여서 시작? 하고 이렇게 시작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8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8시부터 100분 해서 9시 40분까지 다 풀고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실무 이렇게 캡처하는 거 사실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풀었다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서 맨 앞장과 맨 뒷장만 찍어서 카톡에 올렸어요. 아, 그냥 인증하는 네, 그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것도 혹시 아는 사람들이랑 했어요? 네. 그러면 또 되죠. 저는 이제 올드스쿨이라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 에잇 하고 그냥 한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면 에이 그냥 여기는 뭐 끝났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GS에서 만났던 분?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네. GS에서 어차피 얼굴 알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는 사람이랑 하니까 조금 더 강제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GS에서 저희 랜드잇에서도 이렇게 실강에서 네, 구하는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규 목차 잡는 것도 GS에서 만나서 했습니다. 만나서 그러면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요? 문제는 뭐 누가 뽑아? 문제는 저희가 강사님을 5분을 뽑아가지고 몇 년차 때 했어요?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일주일에 한 600점인가 500점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차만 쭉 잡고 이렇게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카톡으로 이게 또 타이핑 쳐가지고. 네, 카톡으로 해서 공유하고, 근데 그 줌 같은 걸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목차 잡은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랑? 네, GS에서 만난 사람. 네. 그거 괜찮네요. 네. 완전 생 온라인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랑 GS에서 만난 분이랑 하면은 또 강의 내용도 이제 비슷하고 하니까 네. 엄청 혼란도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조금 수험생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개별 스터디를 좀 추천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굳이 추천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추천하는 사람은 좀 약간 강제력이 필요한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개별 스터디 구하는 것도 의지가 강한 거죠. 아. 의지는 있는데 차마 내가 할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마음은 굴뚝 같으나 네. 내가 할 나를 못 믿는. 네,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돼도 이게 유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웬만한 사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아까 안평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는 거 좀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면은 사실 더 이렇게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제가 스터디원으로 만났을 때 좀 스트레스 받던 사람은 약속 미루거나 좀 오늘 빠지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스터디원들 힘들죠. 근데 네. 이게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한 3-4명이서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딱 그 라포가 쌓이면서 괜찮아,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도 하는 거고 이 사람도 맞아. 나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딱 그게 맞아요. 유대감이 생기면 또 그게 은근히 맞아요, 또 맞아요. 엄청 그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스터디도 하셨나요? 공부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생활 패턴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활 스터디 같은 걸 했었는데요. 저는 그 지방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줌 같은 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켜놓고 저 몸을 비친 상태에서 그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스터디 시간이 제 기억으로 8시부터 한 11시까지인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어쨌든 화면에는 비춰야 되고 제 손이 계속 있으니까 딴짓도 못하게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분이서 했어요? 그때는 한 10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없으면 누가 나한테 페널티를 줘요? 시간을 딱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10시부터 막 11시 반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다 하면은 10시에 대표가 체크를 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나중에 벌금도 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10시부터 11시라는 게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반을 얘기하는 네네네. 맞아.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럼 그거 한 1시간 반 정도? 네, 1시간 반 하고 조금 쉬고 1시간 반 하고 조금 쉬고 했는데 저는 안 쉬고 계속 했습니다. 생활 스터디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누가 대표가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 1교시입니다 하면은 그때는 다 앉아서 읽고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10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또 중간에. 누군가 그 10분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켜져 있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막 딴짓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유지됐어요? 끝날 때까지 했어요. 진짜? 네네. 아니 그 공부를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도 혼자 못 해가지고 아, 개별 스터디, 줌 스터디 했어야 됐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절대 건들 수가 없고 그러네. 네네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놔두면 네. 이렇게 배터리 달잖아요. 이게 충전기까지 꽂아놓고 한 번에 이거 뭐 거치대까지 미리 다 사놓고. 네 비슷한 느낌으로. 그럼 그 10명이나 되는 거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거겠네요? 그쵸. 네. 일단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운영 시간표는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저녁에도 2타임 뭐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1시간 반 하고 한 30분 쉬고 1시간 반 하고 점심 먹고 또 1시간 반 하고 30분 쉬고 그 2번 하고 저녁 먹고. 그럼 4시간 단위로 네, 그러니까 네. 4시간에 쉬는 시간 30분씩 해서 넷은 3시간이지만 4시간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네네네. 그러면은 맞아요. 요 캠스터디 일정에 맞춰서만 하면 넷은 9시간 정도 찍을 수 있게. 네네네 맞아요. 실제 그거 하면 사람들이 다 10명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잘해요? 아니면 되게 엄청 이탈할 것 같은데? 이탈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벌금이 제 기억으로 좀 셌던 거 같거든요. 한 타임을 만약에 기준치에서 미달하면 5,000원이 벌금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다 기준치는 넘었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네. 줌으로? 네이버 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손만 보여요? 얼굴은 안 보여도 되고? 얼굴은 안 보여야 돼요. 안 이게 보여야 돼? 몸만 이렇게 민망하니까. 네. 아하. 네. 와, 또 이런 스터디도 요즘 있네요. 네, 네. 저도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뭐 4시간 못 지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까 얘기한 걸 좀 더 응용해보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좀 더 눈치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게 이거 장난칠 것 같아가지고 너 뭐해 막 이러면서 장난칠 것 같아서 그럼 그 사람들끼리는 뭐 한 번에 뭐 회식 같은 것도 좀 하고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딱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네, 끝내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새로운 트렌드 따라잡기 위해서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황호 평가사님과 개별 스터디에 대한 경험담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개별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개별 스터디가 딱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개별 스터디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본 강의는 그냥 사실 혼자 듣고 혼자 복습하는 거지 이것도 혼자 못해서 개별 스터디를 구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오늘 강의 뭐 들었어 이런 걸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흐지부지해지거나 그냥 좀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거나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혼자 공부할 부분은 혼자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격적인 암기를 좀 시작해야 되거나 이럴 때부터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뭐 제가 쳐다봐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스터디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공부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 스터디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동차하실 때까지는 전업으로 하셨는데 이제 2년차 때는 일을 좀 병행하시면서 사실 6개월밖에 공부 못 하셨고 3년차 때는 또 1차 하시느냐고 2차는 3개월만 하고 시험을 하신 3년차지만 또 공부 시간은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이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평가사님의 또 특징이 지방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야 되나? 여기서 그냥 해도 되나? 요거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쯤에 이제 랜드잇이 막 만들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됐던 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학원이 있다면은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100% 온라인은 아니었고 GS는 또 네. 오셨었죠. 네, 맞아요. 저희 GS에 이제 매주 대전에서 오시는 네.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버스 타고 6시 20분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GS 오면은 이미 지쳐 있겠는데요. 근데 버스 타자마자 자가지고 오히려 개운하게 갔습니다. 네. 아, 그러면 끝나고 이제 막차 딱 거의 네, 타고 네, 내려가고 네. 와, 대단합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든 날도 있었을 텐데 근데 간절함이 항상 모든 걸 다 이겨내지 않나. 역시 네. 한번 떨어져 봐야 돼. 네. 맞아요. 네. 요 얘기는 우리가 좀 전편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실 때 GS도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GS만큼은 물론 여건이 된다면 와서 했으면 좋겠는 게 그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있고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못 가는 날이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쉬는 날 같은 데는 혼자 하는데 중간에 꼭 끊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런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한 번씩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서울 대전이 버스로 2시간이죠. 네네. 3시간 거리다. 3시간. 왔습니까? 안 옵니다. 오케이. 네. 마지노선 2시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명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실강을 가야 되지 않나. 실강에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좀 뭔가 밀리진 않나.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희는 얘기해주신 대로 이제 온라인 전문 학원이 이제 생겨서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공부할 때? 실강을 갈 이유는 저는 사실 GS 말고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온라인으로 들어서 배속이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 돌아서 다시 듣거나 이런 부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실제로 물어보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카톡으로 해도 충분히 다 답변을 받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실강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관리 되시는 분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넷을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 12시간 내가 하면 해.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량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 실강 가야 되나 봐 하시는 분들 많은데 평가사님은 그거는 어려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되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게 점심을 먹으면은 12시에 가서 1시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막 1시 반, 2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나름 생각했던 게 그 알람을 독서실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1시에. 그러고 저는 밥 먹으러 가요. 그러고 저는 1시까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독서실에 시끄럽게 알람이 울리니까? 무조건 와야 돼. 근데 저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밥이 입으로 안 넘어가서 너무 이게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반대인데 그냥 그래서 그 캠스터디 같은 것만 해도 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가사님 캠스터디를 통해서 강제성을 많이 부여를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개별 스터디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사님 사실 우리 뭐 스터디 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의암기 스터디, 법조문 암기 스터디, 생활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를 충분히 잘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방에서 공부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좋은 부분도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얼굴 보면은 뭐 밥 한 끼 하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고 할 텐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실강 갈 걸이라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평가사님이 개별 스터디, 사실 개별 스터디 편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중복되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개별 스터디 활용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게 이 정도면은 진짜 지방에서 하는 거 문제 없겠다 하고 또 사실은 평가사님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메우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혼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하면은 2시간 거리까지는 주 1회 정도 오시는 걸로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도 안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와야죠. 네. 근데 개별 스터디원들은 대학동에 있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을 보면서 대학동에서 공부하는 거 좀 부럽다. 제가 계속 비슷한 거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네. 없었어요? 부러운 거는 그분들은 그 토요일마다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되게 늦게 나오시고
일찍 집에 가시고 하는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조금 저처럼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해도 토요일마다 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뭐 개별 공부를 하든 심지어 스터디 복습을 매주 했었는데 그거를 토요일 날 보통 다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물리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요일까지 항상 끌고 가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매주 2시간, 왕복 4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신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전혀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